며느리에게 70%, 친자식들에게는 30%만.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공정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이 순간 진공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한테 70%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친자식인데. 시누이의 손이 유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난 1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 온 시간들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 밑 상자에 숨겨둔 어떤 비밀을. 오늘 이야기는 한 통의 유언장이 드러낸 10년간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사흘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얀 국화와 절하는 사람들. 며느리 고생 많았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모셨네. 그 말들이 당신의 귀에 닿기도 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요양원 원장이 당신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게 좀 있습니다. 원장이 내민 건 신발 상자만한 낡은 종이 상자 하나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간호사들이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당부하셨어요. 큰아들 앞에선 절대 열지 말고 며느리 혼자 있을 때만 열어라고. 당신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왜 하필 큰아들 앞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요양원 옆 작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겨우 숨을 고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파란색 봉투가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화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화야,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나는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작은 딸 같았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몫을 챙겨라. 그건 내가 시키는 일이다. 편지 아래 통장 3개와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 상자를 집에 가져가는 순간 10년 동안 감춰온 모든 시간이 가족들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감춰온 걸까요? 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처음 입소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요양원 돈이 얼만데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뭐에 힘들어. 입원 동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은 건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은 아무도 모르게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던 빌라를 전세 준 보증금이 이미 다 떨어졌다는 걸. 시누이는 몰랐습니다. 나도 형편이 안 돼 라고 말하던 그때 당신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새벽 청소까지 다니며 요양원비를 채웠다는 걸. 어느 겨울 새벽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첫 차를 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동이체 문자, 요양원비 350만 원 출금.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깊은 밤 병실 불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돈은 어떻게든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당신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는 끝까지 큰아들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래도 어머니를 요양원에라도 모셔놨잖아. 명절이면 잠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큰아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마다 호출벨이 울리면 달려가고 의사 설명을 듣고 요양원비를 입금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이었는데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먼저지 뭐. 생각해보면 당신이 요양원 복도에서 웃고 울고 지쳐 앉아있던 그 시간들을 제대로 봐준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편지를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숨이 많이 차고 떨리는 손끝으로 이 말을 건넨다. 편지에는 당신도 몰랐던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둘째 아이를 낳던 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대출 독촉이 오던 때, 그때 당신 몰래 어머니가 본인 명의 적금을 깨서 남편 빚 일부를 막아준 사실, 당신이 허리 수술을 해야 할 때 수술비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탰던 일, 나는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다. 아들들은 다 각자 사는데 바빠 내 병문안도 잘 못 오지만 너는 새벽 첫 차를 타고도 오고 밤 막차를 타고도 왔다. 컵 속 커피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통장 3개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허리 수술비 모아두는 돈, 요양원비 남으면 넣어두기, 손주 대학 등록금 조금이라도 보태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 본인 소유 빌라의 70% 지분은 며느리 정화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에게 3등분하여 나눈다. 예금 계좌 3개 모두 며느리에게 준다. 이를 두고 자식들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 이 결정은 내가 평생 지켜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다. 당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 몫을 챙겨라.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안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신우이와 작은 아주버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요양원 다녀왔어요? 원장님이 뭘 하셔? 당신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신우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남기셨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와 상자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빨리 열어보던지. 당신은 조용히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보고 혼자 있을 때 열라고 하셨어.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왜 며느리만 보라고 그래?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숨길 일이라면 그 다음 말은 끝까지 내뱉지 않았지만 이미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당신은 결국 상자를 열어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쓰신 편지예요. 거실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작은 딸이라고 불렀던 이야기, 어머니가 당신 몰래 빚을 막아주고 수술비를 보태주었던 이야기, 요양원비를 당신 혼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고백.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상자 속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소유 빌라의 21번 들이마셨습니다. 70% 지분은 며느리 정화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똑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0%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에게 3등분하여 나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밤마다 병실에서 자고 어머니 욕창 생길까봐 자세 바꿔드리고 명절에도 제사 끝나면 바로 올라가던 거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한 것 같아요. 작은 아주버님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형수님은 괜찮냐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더라. 남편이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양원비 그렇게까지 혼자 내고 있는 거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당신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을 했어도 당신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같이 걱정이라도 했을 텐데. 며칠 뒤 어머니 산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당신은 무덤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 몫을 챙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신우이와 작은 아주버님도 입을 모았습니다. 형수님 목,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 없어요.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봉분 위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은 끝까지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 정화라고 불러주셨네요. 도무지 떨쳐낼 수 없던 죄책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은 어머니의 편지 한 장, 유언장 한 장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피를 나눈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셈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방 하나 그대로 둘까? 당신이랑 어머니가 같이 앉아서 TV 보시던 그 자리. 당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그날 밤 당신은 오랜만에 휴대폰 알람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요양원 약 시간 알람, 병원 진료 알람이 없는 밤. 허전함보다 감사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통장 3개와 집 한 채가 아니라 당신이 헛수고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 함께 버틴 시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당신 곁에도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상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어도 어떤 이는 당신의 이름을 적어 넣은 마음의 유언장을 이미 써두었을지도요. 오늘 이야기의 한 줄을 조용히 건네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같은 고통을 함께 버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